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한 아버지가 대학에 입학한 아들을 위해 구두 한 켤레를 선물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 아들의 두 눈에 들어온 건 아버지의 뒤축이 무너진 구두였는데요.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이 일화는 아버지 박모걸 시인과 아들 박동규 교수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만들어진 책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다에는 이렇게 평범하지만 가슴 뭉클한 가족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TV 책방 북소리에서는 고 박모걸 시인과 박동규 교수 이 부자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담긴 책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다를 만나봅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약간 나의 뿌리 같은 존재. 생명을 주신 소중한 분. 아버지는 저에게 롤모델. 떼려야 뗄 수 없고 친구 같은. 저는 아버지는 거울 같은 느낌. 네, 언제나 변하지 않는 우리의 버팀목 뿌리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TV 책방 북소리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뜻깊은 날이니만큼 의미 있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책 이야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김성신 평론가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시민들의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는데 아버지 하면 역시 좀 짠한 게 있어요. 그렇죠. 나이 들수록 더 그래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살면서 어떤 힘든 선택의 순간에 이 나이에 아버지는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셨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훨씬 더 옳은 생각, 옳은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삶의 어떤 기준이 돼주시는 분이 또 아버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우리 마음속 안에 각자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은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대담의 주인공 모셔봐야 되겠죠.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다의 박동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예전에 TV 프로그램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셨잖아요. 저 지금 이렇게 교수님 뵈니까 문화 프로그램 진행하셨던 게 정말 생각이 나요.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뭐 이제 정년 퇴임한 다음 이제 강의가 이제 그 나만 할 수 있는 강의가 있는 것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시 전문 잡지 심상이라는 것을 편집하고 발행하고 있으면서 요새는 이제 그 모 선생 100주년 네. 기념 행사 준비 때문에 네. 조금 바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네. 그 저희 부모님께 네. 지금 박동규 선생님이 저희 프로에 제가 진행하는 프로에 그 나오신다 했더니 네가 정말 출세를 했구나. 그 유명한 분을 그러니까요. 네가 손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더불어 저도 저희 아이고, 출세했습니다. 어머니 고맙다고 이렇게 전해주세요. 예. 그 올해가 이제 아버님이신 그 박모걸 시인 이게 탄생 100주년 되는 해라서 지금 그 문학계에서도 헌정 시집도 네. 지금 출간이 됐고 또 유품점도 해서 그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통칭 이제 박모걸 100주년 탄생 기념회라고 그런 것이 이제 하나에 만들어져서 그래 이제 제일 처음에 기념식이 끝나고 이제는 학술제로 한양대학에서 박모걸의 시의 본질과 그 현재성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학술원장 유종호 선생을 비롯해서 젊은 학자들까지 그 토론회를 했고 이제 5월 30일에는 이제 유족하고 그 심상 출신 시인들하고 문학회라는 것이 모여서 네. 12일을 그 묘소 근처에 한 5개쯤 만들고 네. 그 벤치도 만들고 해서 이제 평소에 그냥 와서 구경하는 묘지만 묘소만 구경하는 그런 유택이 아니라 네. 이제는 거기 와서 시도 보고 같이 생각도 해보고 앉아 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창출을 해서 모골공원이나 이름을 붙여서 하나 만들어 내려고 그 개막식을 그러니까 개막이 아니라 개원식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당신을 추모하고 네. 그 기억하는 그런 이제 행사들을 참 좀 오래 사셔서 보셨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만약에 살아 계신다면 네. 박목월 시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 아드님께 한번 그 예측을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굉장히 겁나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네. 내 딴에는 서울대학 교수 처음 됐을 때 의기양양해가지고 젊은 날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내가 잘한다 싶어서 서울대학 논문집에 내가 논문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아버님한테 자랑스럽게 아버지 제 논문 이렇게 서울대학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장하다 그러더니 놓고 가라 그래요. 한 3일쯤 지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문을 열었는데 뭐가 밑에 보니까 내 논문집 그거 서울대학 논문집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거기다가 빨간 연필로 줄을 쫙쫙 그어서 벌겋게 해가지고 그 한 50페이지 되는 걸 전부 벌겋게 줄로 다 쳐가지고 문장 표현에 모호한 거, 그 다음에 단어에 부적합한 거, 논리가 비약한 거, 내가 못 보던 것들 쫙 가면서 해놔서 내가 고개 들 수가 없었는데 지금도 내가 하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 아버님 눈에 그렇게 빨간 줄이 쳐지지 않나 걱정입니다. 내가 그래서 내 딴에는 성의껏 무슨 뭘 한다고 공원도 만들고 하지만 아버님 보기에는 거치장스럽다 혹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안 그러면 그 묘지에 좀 더 잘할 수 있는 걸 네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실까봐 나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른이 넘으셨는데도 네. 박동규 교수님이 네네. 이렇게 아버님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 아버님께 얼마나 말하자면 좋은 영향, 또 그 어떤 삶에 대한 어떤 태도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으로 사셨는지 한 부분이 이렇게 그냥 절로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네. 그렇게 들리셨어요? 네. 아버님 때문에 똑바로 사실 수밖에 없으셨겠네요. 그래요. 내가 참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서울고등학교 요 건너편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학년에 황순원 선생 아들, 네네. 장만영 선생 아들, 마혜성 씨 아들, 시문 씨 아들, 문인들 그 자제분들이 전부 나하고 동기들이 많았어요. 앞뒤로 조금 떨어진 분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문단이 이 명동에 있는 문예사롱이라든가 그 술집 같은 데들이 예술인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한꺼번에 지내던 시절이라 하루아침에 내가 학교에서 뭐 사건 내면 그 다음날 아니면 전부 다 소문이 나고 그래서 또 우리 학교 담임 선생님이 조병화 선생이에요. 네. 그러니 그건 뭐 어디 가서 그 조금이라도 이상한 짓 하고 성적이라도 나빴으면 혼나길 그냥 동네방네 댕길 수가 없을 정도죠. 이렇게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드셨겠어요. 소설가 김광식 선생님도 우리 담임도 했고 그러니까 뭐 맥을 못 쓰죠. 네. 박목월 시인하면 정말 학교 다닐 때 꼭
공부해야 하는 정말 공부를 해야 하고 그렇죠. 그런 시인 중에 한 명이고요. 예. 한국 문학의 뭐 거목이라는 예. 말도 사실은 부족할 만큼 그런 분인데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정말 느껴져요. 아, 교수님한테는 아버님이었지. 이런 생각이 새삼 이렇게 드는데 여전히 많이 그리우시죠?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님이 63세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네. 40대 초 되지도 않을 때 네. 그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1년 되니까 여기가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하더니 3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우산이야 내한테는 세상을 막아주던 우산인데 비록 뭐 돈이 없어 찢어진 우산일지라도 그 머리 밑에 넣고 살던 것과 맨머리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 내 머리를 하얗게 만들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제 물론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박목월 시인의 시편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추억, 그 혹시 시를 쓰실 때의 어떤 풍경이라든지 아버님에 대해서 대한 기억 같은 것을 박동규 교수님께서 이렇게 합쳐서 책을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나도 드는데 그런 생각은 네.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가들의 그 자연과의 교감의 그 이야기들을 네.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서 시를 해독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가를 만들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저도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부르면 그게 25살 때 쓴 시인데 제가 초등학교도 아니고 태어난 해예요. 1939년도에.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경주에서 직장을 다녔는데 워낙 가난해서 한 30리 떨어진 우리 고향집에 나하고 엄마를 맡겨놓고 매일 걸어 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여름철에 걸어갔다가 저녁 때 신장로길을 오다가 우리 고향 마을로 들어오는 논두락길이 있는데 논두길을 이렇게 걸어가니까 논두길에 그 미끈미끈한 흙을 칠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뒤로 보니까 발자국이 찍히더라고요. 발바닥이. 그러니까 신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밑창이 다 떨어져서 없어서 발바닥이 찍히니까 그래서 하도 속상해서 앉아서 그 발금을 이렇게 발바닥을 내려다 보니까 발금이 남도 300리 가는 길같이 어디든지 가고 싶어. 그래서 고개 들어보니까 저 마을에 노을에 마을에 연기들이 피어나는데 수릭는 마을마다 타는 저런 평화로운 집에 언제 한번 살아가고 싶고 그래서 구름에 달 가듯이 이 현실에서는 달에 구름이 가야 하지만 구름에 달 가듯이 그 현실보다 더 높은 세계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이런 배경들이 그 시에 녹아 들어가서 눈물 어리고 가슴 적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시에 있다는 것이 독자들에게는 상상과 그 전망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저렇게 많은 이야기 또 그 가슴 저리는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사실 참 상상하기가 힘든데 예. 꼭 그런 책 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옛날 이야기로 자꾸 한다고 그럴까봐 그런 글쓰기가 조금 겁은 나요. 네. 또 아버님이시기는 하지만 일찍 돌아가셔서 60대 네. 돌아가셨고 지금 박동규 선생님께서는 지금 76 그렇죠. 되시지 않습니까? 예. 훨씬 이제 더 나이가 아버님보다. 많아지셨으니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보다 이 정도 되시면은 뭐 나는 아버님을 이렇게 본다 이런 이야기들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참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피줄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객관화시킬 수 없는 그 어딘가 사이에 꼭 맺어진 것이 아무리 세수해도 내 얼굴이듯이 지워지지 않는 얼굴이듯이 꼭 그런 것이 있어서 내가 주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놀란 것이 어머니가 그때 50대거든요. 네. 50대면 요새 우리 이 사람들 옆에 내 주변에 내 제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아주 젊고 싱싱한 네.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내 생각은 우리 어머니는 완전한 할머니라고 생각했거든. 그것이 전혀 지금 와서야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할머니가 아니셨어요. 그런 걸 내가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객관적으로 뭐 아버님 얘기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뭐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이제 비슷한 연세가 되셨으니까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남자로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의 폭은 훨씬 더 넓어지시지 않으셨을까. 좀 넓어지는 건데 그래도 더 무거워지기도 해요. 오히려 내가 몰랐던 것을 더 아는 아버님이 겪었던 고통의 그 이야기들이나 그 어려운 일들을 창작의 어려운 일들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나이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네. 책입니다, 선생님. 고 박모걸 선생님은 물론이고요. 네. 선생님도 문학계의 큰 선생님이 되셨는데 이 두 분의 작품을 같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이 글들이 네. 한꺼번에 이것을 위해서 이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제목에 따른 연작 글들이 아니라 이 시기가 있을 때마다 무슨 수필의 원고 청탁받은데 발표했던 것이고 네. 아버지 것도 발표했던 것인데 내가 가만히 자라고 그 다음에 아이들 키워보고 오늘날의 세태의 아버지란 말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무엇을 남기고 나는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세대들이 가만히 보면 단절된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엄마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도 또 너무 지나쳐 놓으면 고마운지도 모르고 안 그러면 꼭 핵가족 시대에 자기들이 올챙이 알처럼 변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내가 그래서 아버님 글을 좀 읽어보고 내 글을 거기다 맞춰서 무엇이 다른가를 한번 한눈에 보여주고 싶어서 나와 아버지가 좀 다릅니다. 네. 사랑에 대한 견해도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르지만 이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들 사이에 무엇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라고 내가 일부러 이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 아주 그냥 가슴에 팍 박히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러게요. 네. 정말. 이 책을 읽다 보면 네. 우리가 익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대시인으로서의 박모걸 시인 이런 이제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5아이의 아버님으로서 또 뭐 한 네. 여성의 남편으로서 이런 그 가정 내에서의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아들에게는 새 책상을 이제 사주시고 네. 그게 박동규 교수님 책상이 된 그렇죠. 겁니까? 네. 그래서 그 정작 본인은 밥상에서 시를 쓰시고 예. 뭐 이런 이제 그 일화가 나오는데 그 어떤 아버님이셨습니까? 아까 책 얘기를 했지만 내가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내가 저 아버님이 그 동네에 목수 시켜가지고 안전메이 책상 있잖아요. 게 앉아서 하는 걸 하더라고. 내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피난했다 서울 왔는데 그 목수를 시켜가지고 그걸 올려가지고 그걸 이제 여기 책상 같이 만들고 의자를 하나 붙여주더라고. 네. 근데 대학교 가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이그마한 양편에 저 서랍이 달린 책상에다가 의자가 돌아가는 의자가 있어. 내가 그런데 학교 가보니까 아이들은 양복도 대학에 들어왔다고 입고 만년필도 새로 쓰고 그때는 양복 해 입는 게 유행이었거든. 네. 그런데 구두도 새로 신고 가방도 이상한 거 뭐 넙뛰기 가방 하나씩 들고 다니는 내가 부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고 그래서 아버지 뭐 딴 놈들은 다 양복도 사 입히고 뭐 이 구두 사 신고 오는데 저는 맨날 책상만 사줍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나보고 야, 네 엄마가 그런데 너 공부하는 놈 됐네매. 그것이 아버지 생각이에요. 일부러 만들어 놓은 틀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이놈은 공부하는 놈이 되기를 바랐던 것에 대한 아버지의 징표로 그것을 엄마를 빌려서 한 나에게 준 하나의 책목 아니었던가,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집니다. 예. 책에서 보면은 네. 이제 어머님의 눈으로 본 아버지는 시만 알고 네. 시에만 집중하고 생활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도 사실 묘사가 그게 됐는데, 그 시인들이, 네, 나는 시인들이 생활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보다시피 네. 장사를 하는 이들은 장사를 잘 알잖아요. 생활을 안 되면 가난한 생활을 못 견뎌요. 시인들은 그런 걸 떠나서 저 자연도 보고 별도 보고 하늘도 보고 사람의 저 마음속도 보고 가까이 앉아서 눈물도 읽을 줄 알고 웃으면 웃는 소리도 들을 줄 아는 그런 인간적인 가장 본질의 아름다운 세계나 그 있어야 할 세계들을 구경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생활을 하면 그 찌들어져서 어디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셔서 돈 버는 거 서투니까 그 어머니가 생활을 하는데, 어머니가 영리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말 잘 들었으면 우리 부자 됐을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갑자기 궁금한데, 그 어머님께서는 그 말하자면 남편이 시인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럽지 않으면 고생으로 받아들이죠. 고생을 긍지로 받아들이고 고생을 보람으로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눈 오는, 내 6살 때 눈 오는 날인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저녁 드시고 난 다음에 밥상 갖다 놓고, 이제, 야, 저 밥상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행주로 밥상을 깨끗이, 책상이 없으니까 밥상 갖다 놓으니까 엉거지를 얹더라고. 내 동생이 그 당시에 난지 석 달 된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그걸 나보고 업혀라 그래. 업혔. 어머니 등에 업고, 야, 나갔다 올게. 나가시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통금 시간이 다 돼서 나는 아버지 등 뒤에 붙어 있다가 잤어요. 그런데 누가 깨웠어. 이러니까 아버지, 야, 이놈아 일어나봐라. 내가 자다 일어났더니, 이놈아 통금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어머니가, 엄마가 안 온다. 네가 나가서 옷 입고 나가서 찾아오느라고 해. 내가 그 자다 일어나서 털마다 뒤집어 쓰고 눈구덩이가 요만큼 오는데 이리저리 뒤져봐도 못 찾았어요. 네. 가다가 보니까 이제 내가 집에 올까 그러다가 아랫동네 엄마하고 친한 엄마가 있어가지고 그래, 그 집 마지막으로 가보지. 그러고 이렇게 가는데 전봇대가 있어. 그 옆에 눈사람이 있더라고. 지나가는데 뒤에서 동교야 그래. 보니까 그 눈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그 허연 보재기 쓰고 이걸 뒤집어서.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너 어디 가니? 그래. 아버지가 엄마 찾아오랬으니까 엄마 찾으러 돌아다니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가 가까이 오더니 내 아버지 글 다 썼나 그러더라고. 애 울까봐, 씻으는데 방해될까봐 그걸 한 3시간은 자기 눈 맞고 거기 서 있었더라고. 난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자랐어 제가. 자랐는데 내가 그걸 이제 대학 3학년 때, 이거 아버지 글 속에도 나옵니다만 등록금 제때 한번 못 내줬다고 썼는데, 그해 대학 3학년 때 등록금을 정말 어렵게 못 냈어요. 그 3차 연기를 시켰는데 그 서무과장이 그러더라고. 대학 서무과장이, 요번에 못 내면 이 자식아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 예, 알았어요. 그 이제 그날이 됐어요. 어머니가, 내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기다려라 그러고 나가셨어요. 한 2시간인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얼굴이 까맣게 다시 들어오신 거야. 그러더니 쌀집 아줌마한테 돈 빌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딱 잡는데 엄마가 딱해 보여서, 엄마, 아버지 돈 못 벌고 속상하지. 그런데 어떻게 그 눈 속에서 애 없고 그렇게 몇 시간씩 기다리고 그런 게 어떻게 생겨? 그랬다고 내가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웃어요. 웃더니, 이놈아 그런 소리 마라. 네 아버지가 씻으면 세상에 발표하기 전에
나보고 꼭 읽어보래. 그것이 시선과 시인과 그것을 받침하고 살아가는 엄마와의 사이에 교감이 그런 데서 이루어져서 한 덩어리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위대한 그 시인의 곁에 이렇게 위대한 아내가 계셨다. 이렇게 그런 뭐 보이네요. 어머니가 그런 머리가 있었다. 나는 그리고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것이 한 여자들이 요사이는 자꾸 남편 돈만 벌어오라고 그러고 남편이 뭐 하는가 남편의 하는 일에 대한 자존이 없어요. 자기가 이해가 없어요. 누가 옆집에 그 돈 누가 더 벌어오느냐만 보지 남편에 대한 자기의 자긍이 바탕이 된 삶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지요. 네. 교수님, 그런데 앞서서 이제 교수님의 논문을 아버님께서 빨간 펜으로 첨삭을 네. 해주셨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아 정말 엄격한 분이셨구나 생각이 네. 드는데 이런 일화가 또 책에 나와요. 100점 못 맞아서 이제 교수님이 아버님 뒤를 졸졸 따라가니까 에이 왜 따라오냐고 아버지한테 오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을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푹 안아주셨던 거. 내 초등학교 때 이 네. 얘기인데 아버님이 엄격한 부분하고 아주 자유로운 부분하고 두 가지예요. 엄격한 부분은 예를 들면 아버님이 시를 쓴다든가 네. 내가 공부를 한다든가 무슨 어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하세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는 무한한 자애를 가지고 계세요. 그 초등학교 때 그때 내가 100점 맞으면 아버지가 호빵 하나씩 사주는 거 그거 좋아가지고 그거 몇 개 얻어 먹었는데 어떤 날 98점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못 보여주고 감춰가지고 그런데 집에 가서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죽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98점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버님 볼 면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뭐라고 물어볼까봐 겁나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아버지 뒤에 이렇게 졸졸 따라가다가 유리창에 쇼윈도에 시가지 유리창에 보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더니 왜 아버지 따라가지고 왜 그 뒤에 따라오나 그래서 내가 제 입에 놀래가지고 아버지 그냥 98점 맞았어. 그랬더니 아버님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이 밖으로 차도로 해가지고 이 보도로 돌아 나와가지고 그 사람 많은데 내게 안고 내가 그렇게 말했나. 100점 맞아도 내 아들, 98점 맞아도 내 아들이지. 빵 먹고 싶으면 어쩌든지 말해라 내가 사줄게. 그러고 아버님이 평생 동안 우리 시험지를 안 봤어요. 시험 점수를 묻질 않았어요. 그래서 물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교수님과 아버님의 여러 가지 일화들이 나오는데 뭐 사실 다 소중하시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좀 이 일화, 이 일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내가 서울대학 교수 되고 난 다음 아버님이 기분이 좋으셨어요. 굉장히 좋으셔서 이제 우리 고향에 가서 너 얼굴들 어른들한테 이제 교수 됐다고 얘기하러 가자. 그래서 고향에 또 데리고 가서 이게 한 3일 이 집 저 집 인사하고 댕겼어요. 우리는 또 그렇습니다. 뭘 하면 가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또 건방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쭉 하고 났는데 여름철인데 그 우리 고향에서 포항이라고 몇 년 안 걸립니다. 한 50리, 60리쯤 되는데 야 포항 우리 해변가에 가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생전 처음 아버지하고 해변가에 가본 거예요. 가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그 부둣가 모래산 끄트머리에 판자촌 지어놓고 왜 수영복 빌려주는 거 팔잖아요. 네네.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그때는 털실로 짠 거 입으면 따끔따끔한 게 있어요. 그걸 2개를 빌리시더니 야 입어라. 그러면 이거 둘이 있고 사진도 있어요 지금. 그 유일한 게 그 사진 하나 이렇게 둘이서 이제 길거리 사진사 있잖아요. 네. 왜 집에다 붙여준다고 주소 적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서 이렇게 찍었는데 아버님이 찍고 나더니 야 바다로 들어가자 그러더니 난 수영 못하는 내 수영 못하거든요. 수영 못하는데 그러니까 막 그럼 봐라 그러더니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데 보니까
엉망이야. 이건 개념도 그런 개념 없더라고. 후다닥 보니까 아버지도 초원에 그 저수지에서 아이들하고 배운 그런 수영이더라고. 그러더니 나오시더니 야 나는 그래도 저수지에서 그래도 개햄이라도 배웠다. 너는 아버지 때문에 간 데가 없지. 내가 참 가슴 아프다. 너희들 데리고 다니지 못해서 내가 마음 아프다. 그러시더라고 올라오면서. 그게 내가 아버지하고의 놀지 못한 같이 지낸 그 차이에 그런 갭들이 그런 사이가 내가 자라는 동안에 있었다 하는 얘기를 내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 아유, 교수님 오늘 왜 이렇게 웃겼다, 울렸다 하시는지. 아, 네.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다. 네. 이 책에서 이제 교수님 목소리로 한 대목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내 글입니다. 내 글이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내가 여기다가 하나 적은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에게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일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며 그래 내가 아버지에게 딱 한 가지 잘해드렸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돈이 없어 끼니를 걱정해도 아버지가 월급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떼어내어 책을 사와도 나는 한 번도 책 샀다고 불평해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시를 쓰면서 한다는 것에 대한 자긍도 대단했지만 대학이란 곳에서 얻는 학문의 세계에 대한 알매 욕구가 한으로 맺힐 만큼 대단한 여성이었다.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에 머무는 것이 되지 않고 항상 자신을 바꿔갈 수 있는 지적 호기심을 지니고 알을 목말라하며 살아가고 이를 통해서 글을 쓰며 살아가는 남편을 이해한 어머니에 대한 추억은 새삼 내가 우리 가족과 함께 의지하고 위로하고 이해하며 사는가를 살펴보게 한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는 천방지축으로 책을 사세요. 돈만 생기면 생활비에 걱정 없이 책을 사세요. 무조건 책부터 사는 거야. 어머니가 그 책 사왔다고 한 번도 아버지한테 화내시는 법이 없어요. 그것이 나를 하여금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보고 자랐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책 살 수 있는 용기하고 어머니가 그걸 포용할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하고가 그것이 나를 키운 이야기다. 이 얘기를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책은 박동규 교수님과 네. 박목월 시인 부자의 이야기지만 사실 그 든든한 벽은 어머니께서 그렇죠. 만들어주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아버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돼요. 그거 네.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님은 뭐 사실은 그 시외에는 생각이 없으신 거니까 그러니까 일이 안 되죠. 예. 박동규 교수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네. 우리 또 궁금한 점이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가 질문을 한번 받아왔습니다. 네,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죠.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었었는데요. 아버지 박목월 시인은 어떤 선물을 해주셨었나요? 박목월 시인의 시 중에서 아들로서 가장 애착이 가는 시는 어떤 건가요? 박목월 시인님은 되게 자상한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떤 아버지셨나요? 네, 교수님 모신 만큼 우리 시민들도 참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저희가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우선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이고요, 교수님. 이제 며칠 전이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어린이날 혹시 아버님께 선물 받으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어린이날이 아니더라도 기억에 남는 선물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집은 어린이날 소학생. 네. 옛날에 이런 잡지 있잖아요. 잡지. 어린이 잡지가 소학생이에요. 소학생이라는 잡지요? 어린이 잡지가. 그거 한 권을 주시면 다행이에요. 그것이 우리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이 잡지가 그 이제 이렇게 요런 큰 건데 방정환 선생님하고 그것이 같이 그 윤석준 선생하고 같이 네. 만든 잡지예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그걸 내가 한번 했더니 그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거기에 내가 사진이 하나 나간 적이 있어요. 어머, 왜요? 그래서 와서 찍어가지고 가더라고. 그러더니 거기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그때 뭘 잘하셔서. 그래요. 그때 뭔지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찍었어. 밥 먹을 아들이라고 찍었는지 날 나오라고 그래서 찍었어요. 예. 이 독자분들도 이제 저와 똑같은 궁금증이 네네. 있었는데, 아버님의 그 시들 중에서 예. 교수님께서 특별히 애착이라고 좋아하는 애송시가 있다면 어떤 시가 우리가 있을까요? 시가 네. 독자들이 좋아하는 시가 있고 네.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시는 좀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핏줄이 주는 하나의 아버님의 삶을 이해한 사람이 좋아하는 시고, 그것은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 밥 잘 먹는 신규가 좋아하는 그런 시가 아버지가 있으면 우리 가족들은 그것이 가슴이 저리는 이야기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시 같은 것은 우리 집에 나그네보다도 우리가 가정이라는 시를 더 좋아하게 되고, 이런 좀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예. 가정이라는 시를 그러면 좀 듣고 싶은데요. 오늘 그래요? 뭘 가지고 오셨죠, 선생님? 그 내가 좀 일부러 보여주세요. 네. 이 아버님의 그 가정 원본입니다. 아버님이 원래 이 시를 가지고 여기서 처음으로 쓰셔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원고지에 옮겨가면서 고쳐가지고 원고지에 옮겨가신 그 처음 시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네, 네. 이게 지금 그 박목걸 시인의 치필 네. 그 원고잖아요. 노트.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문화재이죠. 그러니까요. 네, 유품전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직접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 한 거는 이제 요건데, 처음엔 이걸 가정이란 시라고 안 그러고 겨울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겨울의 가족. 그러다가 이제 발표할 때 가정으로, 시집을 올릴 때 가정으로 올렸는데, 네. 거기에 한 가지, 내 신발은 씻구문 반,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서 그들 옆에 벗으면 육문삼이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의 벽으로 짜올린 지상에서 연민한 삶의 길이여, 내 신발은 19문 반. 아랫목에 모여든 9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19문 반의 낡은 신발이 한 컬레, 현관에 아니 들판에 아니 지상에 엉거주춤 놓여있다. 미소하는 얼굴을 보아라. 이것이 원형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새 가정이나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조금 이제 그 옮겨지면서 제목도 바뀌고, 바뀌고. 시어도 좀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이게 예. 이제 완전히 처음에 처음에 오리지널입니다. 예.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의 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선생님, 한 번만 네. 저도 봐도 될까요? 이런 영광스러운, 네. 이게 지금 박목걸 시인께서 친필로 쓰신 네. 노트인 거잖아요. 네. 특이하게 쓰셨어요. 또 노트 한복판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쓰더라고요. 한눈에 예. 한눈에 보시려고. 옆으로 쓰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네. 이걸 한눈에 보시려고. 이게 잘 보면 이게 펜이 아니라요, 선생님. 연필로. 그래, 쓰신 펜으로 것 안 같죠? 쓰고 시는 전부 연필로 쓰셨어요. 초고는. 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물었어요. 아버님 왜 펜으로 쓰지 그걸로 쓰세요? 그러니까 펜은 날아가고 연필로는 흑연이 들어있어서 천년이 가도 그 자리에 남아있다. 그래서 내가 연필로 쓴다. 천년을 가리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 그래서 내가 그걸 역시, 지금 예. 그 아버님은 연필로 쓰셨더라고요. 지금 근데 지금 갖고 오신 거는 3권인데 지금 300권이 이런 노트로 300권이 그 넘는다고 하도 내가 들었는데 300번 떠들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300권은 맞습니다만 네. 이제 정리를 못했어요. 그럼 그 안에 미발표시도 미발표도 있고 이제 예. 기발표작에 원형도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검증하느냐 하는 것이 네. 돈도 들고 힘도 들고 또 노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열심히 그걸 이제 내 생업으로 네. 삼고 그걸 이제 분석해내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학자들도 만나보고 해서 네. 그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것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내 생각에는 친필 시집이라도 먼저 한 권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아, 이게 예. 친필 시집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가정이란 시 저 들으니까 이 시 이렇게 기억이 네, 나요. 기억이 나시죠? 네, 예, 예. 기억이 나고 계속 제가 뭐 공부했다, 수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박목월 선생님의 시를 보통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죠. 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맞다 이거 문제집에서 봤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또 이런 감성이 있는 시구나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시가 또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 교과서에도 그래서 좋은 시를 얼마나 잘 실어 놓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냥 시를 싣는 게 아니라 잘 검증된 시들을 잘 교과서에 올려놔야 사람들이 천년 만년 가도록 그것을 따라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라 어린 날 그런 길에 상당히 편수관들이 그런 만들어지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거라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박목월 선생님과 이제 선생님 이렇게 부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선생님은 과연 어떤 아버지이실까 또 궁금해지고요. 그래요? 저도 또 독자분도 궁금해하셨나 봐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두 남매를 키웠습니다만 제가 아들에게는 좀 실수를 많이 하는 아버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좀 교수 생활을 젊은 날부터 해놔서 나는 공부가 주는 세계, 교수라는 직업이 주는 세계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끼도 이렇게 공부가 최고고 그리고 또 교수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움과 자기의지의 삶의 길이 나는 참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걸 권유하는데 우리 아들이 별로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갈등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세상은 할 일도 많고 넓고 다른 분야도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동질적인 아니면 더 나은 것이다. 뭐든. 좌우간 삶의 길은 다양한 것에 대한 이해의 폭이 내가 좀 아버지보다는 훨씬 좁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교수라는 직업이 줬던 나대로의 고집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됐을 거라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들은 요새는 이제 자유롭게 일합니다만 내가 그때 강요했던 이야기들이 나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듭니다. 예, 사실 요즘에 아버지의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사회와 또 그 가정에서 길을 잃은 아버지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아버지들이 우리 사람의 이 생명 단위가 가족이란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그 가족 간에 서로가 이 하나의 단위라는 것을 생명의 연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좀 어렵게 얘기를 했나 몰라도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일한다고 생각하고 또 나는 자식이라고 해서 그 아버지가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과 아들의 아버지라는 인간관계의 연결이 내 새끼와 내 아버지라는 이야기와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집안에 무엇이 있는가는 돈의 기준에 따라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남편이 못 벌어오면 남편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집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가서는 가정 파괴의 원인이 되고 아버지라는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못해줘서 참 미안하다. 나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 볼 때마다 내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못해준 게 아니라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왜 그 못해준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가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 간격이 전혀 다르다. 내가 팔이 한쪽이 아버지가 발이 한쪽이 없으면 자식이 발이 되어줘야 되고 자식이 한쪽에 팔이 없으면 아버지가 한쪽에 팔이 되어주는 관계를 금전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보다 더 의미론적인 관계로 생명의 연대로 확산시켜내는 힘을 교육을 안 시키고 한 번도 구경을 안 하고 키워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길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어버이날 꼭 들어야 할 맞아요. 이야기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올해가 박목월 선생님 탄생 100주년이고요. 네, 앞으로 100주년, 200주년 박목월 선생님께서 어떤 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세요? 그렇습니다. 시인으로서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시는 읽을수록 그 시인과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시인이 남긴 뜻은 시인들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해석이 넓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해 줬으면 좋을까 싶으면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안아주시던 아버지로 그렇게 자상하게 알아줄 수 있는 아버지로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기에 시도 쓸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책을 읽으시면 그런 따뜻한 면을 좀 기억해 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앞으로도 선생님 건강하게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아버지의 우산 아래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 뼛속 깊이 깨달았다고 박동규 교수는 이야기하는데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 슬픔이 내려오면 우산이 되어주고 또 힘이 들 땐 기꺼이 등을 내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들. 오늘은 그 뜨거운 사랑에 고마움을 한번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